일본의 혐한의 역사는요,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과 관련되어 있고요. 바로 그 역사 인식은 고대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혐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고고학자와 일본의 혐한이 무슨 관계야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본은 가장 먼저 또 가장 체계적으로 한국은 미개하고 일본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계속 펴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자신들의 그 혐한과 위대한 일본을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나 인골 등을 막 발견하려고 했었고 고고학 연구를 이용하고 때로는 위조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의 혐한을 위한 역사 조작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혐한 인사로 유명한 어떤 일본 기업의 회장이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본인의 조상은 시베리아에서 건너온 유럽인이다 라고 하는 아주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주장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자기들은 섬이지만 섬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륙에서 건너온 천손 민족,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다라고 믿어왔다가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탈아 입구, 즉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같이 가겠다는 것을 외치면서 이때부터 기원이 바뀌어요. 그전까지는 한국과 중국 같은 아시아의 대륙 문화를 자신들의 기원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탈아 입구를 자처하면서 유럽인들을 만들려니까 자기들도 약간 좀 그게 안 맞았나 보죠. 그거를 다양한 고고학과 사진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새로운 입장들을 막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사실은요, 일본은 한국 근처에 있긴 합니다만은 지리적으로 태평양 열도입니다. 그래서 폴리네시아나 이 태평양 지역의 주민들의 교류 흔적이 상당히 많고 그들이 이 사람들의 그 주민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근거들을 멀리하고 자신들은 섬나라에서 기원하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신들의 믿음에 큰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그전까지는 자신들의 기원 지역이라고 믿었었던 한국에 이어서 중국까지 침략하면서 자신들의 기원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점령해야 될 식민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중국과 한국 기원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싹 닫으면서 중국과 일본은 원래부터 미개하고 저열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위대한 일본이 점령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탈아 입구를 주장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럽에서 기원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 모든 과정들은 이러한 일련의 일본의 역사 조작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만 조작한 것이 아니라 메이지 시대 때부터 사진들을 요즘 말로 하면 포샵이라고도 하죠. 리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일왕의 그 초상화를 보면은 그 변화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일본인다운 모습인데 갈수록 광대뼈가 작아지고 눈두덩도 들어가면서 골격이 서양인처럼 바뀌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유럽인처럼 리터치하는 그러한 풍습은 메이지 시대 때부터 일본에서 널리 유행했습니다. 조작을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섬나라 사람도 아니고 아시아 사람도 아니고 유럽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내세우죠. 그리고 그것이 전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강요하면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을 더 나아가서 동남아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시킨다는 데서 이거는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무섭기까지 한 역사의 조작이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일본은 또 다른 민족 기원서를 만듭니다. 1930년대부터 일본 군부는 새로운 민족 기원서를 널리 홍보하고 또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국도 중국도 아닌 초원 지역을 자신들의 기원지로 찾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마 민족설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설이 아니라 아까도 본 것처럼 자신들의 침략의 논리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1930년대 이때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몽골과 시베리아를 침략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속마음은 다 자기가 식민지 만들고 싶다는 거겠지만 겉으로는 명분이 필요하죠. 몽골과 시베리아에 출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일본인들의 기원이 그쪽에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한 유럽 기원서가 이게 싹 이어지는 거예요. 한국, 중국, 시베리아, 유럽. 벌써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일본의 기원지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일왕의 만세일계를 외치죠. 그래서 그들은 단일 민족이고 순혈의 민족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단일 민족인데 섬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청동기 시대에 대해 해당되는 야요이 시대 이전에 거의 10,000년 가까이 일본에 살던 일본인들, 나중에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인데 그 두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일본이 된 거라면은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혼혈 민족이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단일 민족이면서 우리는 섬 사람이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까요? 뭔가 말이 안 맞죠? 단순한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인종 탄압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섬나라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우리는 탄압한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논리로 바뀌는 것이죠. 대표적인 일본의 원주민이 일본 동북쪽에 살던 아이누족과 남쪽에 있는 오키나와인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탄압은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들 이해하다시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은 아이누인들에 대해서 창씨 김영과 문화 말살 정책, 수탈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탄압해서요. 현재 공식적으로 아이누인의 숫자는 홋카이도에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자기 기원에 대한 인식은요. 기원지 아니면 식민지로 요약이 됩니다. 막 기원지, 조상님 떠받들다가 막상 침략하고 식민지를 만들어내는 순간 그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미개하고 열등한 사람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자기 모순적 역사관은요, 150년 전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정안론이 등장하면서 한국을 침략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혐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순된 그들의 역사 인식이 고스란히 고고하게 반영된 아주 뚜렷한 예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최초로 식민지를 만들었었던 한국입니다.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일본은 한국은 태생부터 식민지였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임나일본부서를 내는 것이죠. 식민지에는 명분이 필요하죠. 우리가 가서 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다 저 사람들은 미개하게 죽을 거야. 이 한국을 침략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러자 여기에서 일본 서기에서 기록된 임나일본부를 꺼내는 것입니다. 일본 서기는 이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으로 공인되어 있지만 자기 나라 중심으로 한국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특히 일본은 자신들의 논리를 위해서 가야에 집착했습니다. 가야는 가장 늦게 신라에 편입되면서 한국에서는 문헌이 가장 적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는 가장 인접한 지리적 특징과 신라에 대항하면서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고 자신들의 논리에 이용하기에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910년도에 공식적으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지만 을사늑약 이전부터 이미 한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일본의 그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던 이만희씨라는 사람이 부산으로 와요. 그리고는 김해의 폐총을 조사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조개를 먹고 버린 그러한 거대한 쓰레기장 같은 곳인데 유물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김해의 폐총에서 발견된 그 토기가요. 그 생긴 게 일본의 야요이 시대 후기하고 고분 시대의 것들과 상당히 유사해요. 당연하죠. 그 토기의 기술이 다 어디에서 갔겠습니까? 한국에서 그 일본으로 갔으니까 유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본과 유사한 유물이 있다니까 이것을 임나일본부가 실제 존재했다고
단정해버립니다. 일본은 일부 보이는 일본과 유사성을 확대 해석합니다. 일본의 침략 이데올로기로 적극 활용하죠. 인나 일본부에 대해서는 아직 설이 많습니다. 인나 일본부가 단순하게 거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나라는 말 자체는요, 가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나 자체가 일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일본은 임나 일본부를 전체 가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는 물론 전라도 일대까지 널리 확산되어서 한반도 남부 전체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한반도 남부 경영론으로 확대를 해버려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가야의 임나 일본부라는 것을 그렇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증명을 못했어요.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도 가야나 신라에서 이제 기마 민족설들을 믿는 분도 있는데 사실 기마 민족설의 핵심은 인나 일본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다양하게 겉으로 모습을 바꿔가지만 지금도 인나 일본부설을 버리지 않고 그걸 다양한 식으로 자신들의 설을 입증하려고 하죠. 자, 일본 사람들의 역사를 잘못되게 본다는 것 그 자체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는 가장 소외된 역사인 가야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피해겠죠. 일본이 한국사만 왜곡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적도 이렇게 왜곡을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구석기 시대에 석기를 왜곡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연대가 앞선 문명이 일본에 존재한다. 바로 그 주장의 근거는 1990년대에 신의 손이라며 등장한 고고학자 후지무리 시니치가 발견한 구석기 유적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고학자가 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이루기 어려운 발견을 후지무라는 10년 동안 거의 매년 가까이 발견하는 놀라운 업적을 세워요. 그의 업적으로 일본의 구석기 시대가 그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무려 70만 년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고고학에서 구석기 시대 연대를 밝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손만 대면은 계속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매년같이 이 극우적인 교과서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가 막 올라가는 거죠. 한국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후지무라의 발견에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자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요. 그가 유물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파묻는 장면을 촬영을 해요. 실제 이 사람은 무슨 예언자 같았대요. 저걸 좀 파보게나. 파면 뭐가 나온대요. 한 다음 주쯤 뭔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 정말 나온대요. 너무 이상하단 말이죠. 근데 그가 발굴한 석기 중에는요. 그구들의 입맛에 상당히 잘 맞는 것이 있었어요. 그냥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지런하게 모아서 정돈을 해서 묻어놓은 것이에요. 마치 구석기인들이 잘 만든 석기들을 모아서 제사를 지냈던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제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토의 기원이 수십만 년 이상 올라간다는 주장하기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10년 만에 매년같이 이렇게 예언처럼 발굴해서 70만 년까지 올라간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본 구석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의 발견에 침묵을 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조사를 해서 그가 발굴한 모든 유적을 위조라고 하고 고고학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발각된 후지무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지무라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추가적으로 어떠한 진실도 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없던 것처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과연 후지무라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후지무라 사건은요, 일본이 그렇게 진실을 가려서라도 자신들만 위대하다고 선민의식을 느끼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유적지를, 자신들의 문화를 과장하면서 오로지 한국과 중국에 대한 혐오를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찬란한 역사를 밝히고 어두운 역사를 숨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큰 오산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것을 밝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해왔습니다. 조선은 술국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개 같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일본을 가리켜서 최방이라고 불러요. 군더더기와 같은 나라. 과거에는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저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살아있던 시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대 최악이었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아베 사후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전보다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해왔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대단히 가깝지만 과거 역사의 상처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일본을 대단히 먼 나라로 생각해 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과거에는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가 어떠했고 그 과정에서 파생된 양국의 상호인식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 먼저 우리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 경덕왕 연간이었던 753년 1월 1일 새해 첫날, 당나라 조정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신정을 맞이해서 당나라 황제에게 인사를 하러 왔던 각국의 사절들이 조정에 모여 있었는데, 당시 일본에서 왔던 대반 고마려라고 하는 일본 사신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신라는 옛날부터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다. 왜 우리 일본 사신의 서 있는 자리가 신라보다 뒷자리냐? 왜 신라를 우리 앞에 세우고 우리 일본 사신들에게 모욕을 주느냐? 자, 그러자 당나라 조정의 의전 담당자는 대반 고마려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부랴부랴 사신들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일본은 AD 4세기 후반부터 이른바 신공왕후라는 사람이 한반도의 남부를 정복해서 지배했다라고 하는 임나 일본부설을 내세워왔죠.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존재를 했습니다만 7세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의 풍운이 격화되면서 일본의 존재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켰죠. 당시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키면 백제의 땅은 신라의 영토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되죠. 당나라는 백제의 고토에다가 이른바 웅진도독부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자신들이 직할 통치하겠다라는 의향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신라는 거기에서 깜짝 놀라죠. 할 수 없이 당나라하고의 관계는 유지를 합니다만 당나라에 대한 경계심이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8년 뒤인 668년에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은 고구려까지 멸망을 시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의 고토에다가 안동도호부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역시 직할 통치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 신라가 엄연히 지배하고 있는 신라 땅에도 계림도독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신라까지 넘보는 그런 자세를 보이게 되죠. 결국 삼국은 통일했습니다만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이었던 당나라를 맞이해서 신라는 힘겨운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존재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신라가 당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골몰하는 동안
혹시라도 일본이 신라를 쳐들어오게 되면 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게 되죠. 따라서 신라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다독거려야 하는 것이 국가적인 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라는 일본에 자주 사신을 보내서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676년에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축출하고 698년에 발해가 건국되어서 발해가 당나라에게 맞서는 상황이 전개되자 당나라는 신라에 대해서 완화된 자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입장에서는 당하고의 긴장관계가 해소되자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발해 건국 이후 8세기 초에 일본을 방문했던 신라 사신들은 일본에게 대단히 당당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자 일본은 신라가 태도를 완전히 바꾸자 반발하죠. 심지어 759년 무렵에는 문제가 많은 신라를 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일본 조정 내에서 흘러나오게 되죠. 8세기 후반부터 약 600년 동안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는 공식적인 외교가 단절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과거 신라로부터 받았던 저자세 인식은 일본 최고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 왜곡된 형태로 기록이 되면서 신라나 한반도를 마치 자신들의 조공국이었던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번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일방적인 자존심은 고려시대에도 양국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죠. 대표적인 예가 고려 문종 연간인 1079년에 문종의 병세가 대단히 깊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의사 가운데 문종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고려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 그 의사를 초빙하려고 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고려는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자처하고 있었고 이때 일본에 보낸 문서에 성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자신들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저 고려가 성지라는 아주 건방진 표현을 썼다고 반발하면서 의사를 보내주지 않죠. 역시 공식적인 외교의 단절은 고려시대에도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후 14세기 말부터 일본 해적들이 한반도와 중국 동남 연안에서 마구잡이로 약탈을 자행하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과 경계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양국 간의 인식이 굳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을 도발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들의 나라를 신국이라고 표방을 하죠. 그리고 조선은 과거처럼 신국 일본에게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외란이 끝난 다음에도 일본인들은 이 무고한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보다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무사 국가로서의 위엄을 만방에 드높였다라고 하는 무위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가리켜서 문약하고 무비가 형편없는 약소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17세기 초반 히데요시와 그 정권의 외교 문서를 담당했던 승려 이심숭전이라고 하는 자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조선은 술국이다. 이 술국이라는 말은 좀 심하게 말하면 개 같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조선 국왕과 우리의 천황이 대등하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상당히 오만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런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과 맞섰던 조선의 인식은 어떠했을까요? 고대 시대 이래로 일본은 경계해야 하고 고뇌해야 될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 일본에 대한 조선의 인식은 또 다른 차원으로 아주 급격하게 바뀌게 되죠. 15세기의 조선의 전성기를 지나서 16세기가 되면 이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널리 확산되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중국과 가장 친한 넘버 2 문명국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특히 그 같은 인식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무렵인 16세기 말에 우월의식의 형태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일본을 가리켜서 최방이라고 불러요. 이 최방이란 말은 뭐냐? 군더더기와 같은 나라. 있어도 그만인 나라, 없어도 그만인 나라. 그리고 심지어 일본은 조선의 도움이나 인도가 없이는 중국 문명의 끝자락도 다가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명사적 우월의식으로 일본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게 임진왜란의 충격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었죠. 일본은 이제 만세불공지수로 고정됩니다. 만세불공지수란 말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한반도와 일본이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이 극과 극입니다만 이후의 역사에서는 바로 외란을 계기로 경험했던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조선은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또 높이죠. 심지어 선조 같은 경우는 침략자 일본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지만 동시에 7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이 보여준 장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성을 아주 치밀하게 잘 쌓는다든가 자기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누설하지 않아서 입이 무겁다. 즉 정보라든가 보안 면에서 일본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외란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17세기 초반이 되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던 상황에서 대일 인식 역시 변화 조짐을 보입니다. 바로 1627년의 정묘호란과 1636년의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당시에는 조선이 삼전도에서 청나라에게 항복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국왕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3번 무릎을 꿇어야 되고 9번 큰절을 올리고 그런 치욕을 겪었죠. 그래서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은 다음에는 적개 대상 1순위가 일본에서 청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을 만세불공지수라고 여겼던 조선의 인식이 미묘하게 바뀔 조짐을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인조 정권 이후에 일부 지식인들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접고 일본의 협조를 받아서 청나라를 견제하는 것이 조선이 나아가야 될 길이다. 인조대의 지식인이었던 조경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었고 훗날 활동했던 성리학자 송시열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일본을 활용해서 청나라를 견제하자는 그런 외교적인 인식을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병자호란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존재감이 대단히 높아져 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한국인의 일본 인식이 대륙 정세와 대단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조선은 임진왜란의 원한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이자 무역 거점이었던 외관이라고 하는 것을 부산에 건설해 주었고, 일본에서 막부 장군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이 막부 장군의 자리를 계승하면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사절을 보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통일신라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을 다독여야 했던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이 외관과 조선통신사가 유지되었던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약 200여 년 동안 한일 관계는 그래도 우호와 평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는 시한폭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른바 천황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여전히 조선을 과거 신공황후 이래에 자신들에게 이른바 조공 바쳤던 속국이라고 하는 인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국왕이 국서를 보내는 대상이 일본의 천황이 아니라 막부의 장군이었죠. 바로 이러한 비대칭성 속에서 천황이라는 존재는 한일 관계의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19세기 접어들면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서양 세력이 본격적으로 중국 쪽으로 접근해 오면서 일본 역시 아편 전쟁이나 서양 세력의 동아시아 침략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 위기 탈출의 한 방편으로 한반도를 정벌해서 과거 신공황후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정한론자들이 등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침략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다시 적개심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지고, 또 을사조약과 1910년에 강제병탄을 겪으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원한은 다시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인들의 일본 인식은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해군 공군 기지를 획득한 미군과 연합군. 이들은 오키나와 기지를 발판으로 일본 본토와 도쿄를 폭격하게 이릅니다. 125만 톤이 넘는 일본 선박이 격침되었고 600여 개의 주요 군수 공장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미군의 계속된 폭격으로 도시는 마비 상태에 빠졌고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빠지게 되었죠. 누가 봐도 폐색이 짙은 상황임에도 일본은 항복하지 않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합니다. 일본의 무모한 선택으로 태평양 전쟁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 최후의 순간을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미군은 일본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대공습을 벌여서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모두 파괴하고 마비시켰지만 일본은 끝내 항복을 선언하지 않고 버팁니다. 일본의 항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연합군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테러 폭격과 육상 공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말하며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낼 최후의 무기를 꺼내들게 됩니다. 바로 원자폭탄이죠. 1945년 7월 16일 미국은 뉴멕시코주 사막지대에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포츠담 회담에 참석하려던 중에 원자폭탄 실험 성공 소식을 듣고 정상회담이 개최되자 스탈린과 처칠에게도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미 육군 전략공군 사령관 스파츠에게 8월 3일 이후 기상 조건이 맞을 때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동시에 트루먼은 처칠과 포츠담 선언 초고를 협의하면서 의견 일치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중국과 소련 정부에 보내 동의를 얻어내죠. 7월 26일 연합국은 미국, 영국, 중국이 포츠담 선언에 서명해서 발표하는 것을 최후 통첩으로 해서 일본 정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 이를 정식으로 전 세계에 공포합니다.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사실 이때 전쟁을 포기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핵폭탄 투여는 없었겠죠. 스즈키 간타로 수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하지 말고 오직 전투에만 임하면 된다. 연합군 비행기는 일본 도시 상공에 전단지 150만 장과 포츠담 선언이 기록된 300만 장을 뿌리면서 일본의 각 도시에 엄청난 공중 폭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무차별 폭격을 가합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미국은 8월 6일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8월 6일 오전 7시 5분 미군 항공기 여러 대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일본군도 레이더에 잡힌 미군 항공기를 발견하고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런데 몇 바퀴 돌다가 폭격하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일본군은 미국 항공기가 폭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찰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습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슈퍼 포트리스라는 별명을 가진 B-29 폭격기 2대가 고공에서 히로시마 상공에 진입합니다. 수많은 히로시마 주민들은 구경하느라 방공호에 숨지도 않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비행기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8시 15분이 되자 B-29 한 대가 34만 명이 거주하는 히로시마를 향해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인 일명 리틀보이를 투하합니다. 리틀보이는 길이 3m, 무게 약 4톤으로 폭발과 동시에 강렬한 하얀 빛을 내며 히로시마 전역을 삼켰고 일반 폭탄에서는 들을 수도 없는 고막을 찢는 굉음을 냅니다. 또한 5,500도의 화염 폭풍 사이로 자줏빛에 거대한 버섯 구름이 14km 높이까지 솟아올랐고 어두운 구름이 히로시마를 뒤덮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면에는 수백 개의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고 그야말로 히로시마를 초토화합니다.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공장, 도로와 수많은 시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거리에는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었고 원자폭탄에 노출된 사람들의 피부는 녹아버립니다. 당시 도쿄 라디오에서는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그슬렸다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참상은 즉사한 사람보다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더 끔찍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는 누구도 방사능 치료법을 몰랐어요. 일본인들은 더 몰랐죠. 의사들이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화상을 입었던 사람들은 거의가 서서히 죽어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휩싸여 살았어야 했습니다. 원자폭탄 투하 당일 사망자는 7만 8천여 명, 부상자와 실종자는 5만 1천여 명, 도시 건축물은 총 7만 6천여 동이었는데 완전히 파괴된 것은 4만 8천여 동, 반파된 것은 2만 2천여 동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히로시마에 있던 일본군 2총사령부는 히로시마 폭격 상황을 독비에 알립니다. 적들은 난생 처음 보는 파괴력을 가진 고성능 신형 폭탄을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히로시마가 원자폭탄 투하지로 선택되었을까?
당시 히로시마는 미국의 폭격에서 벗어난 몇 안 되는 도시였고 일본 본토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 전쟁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핵폭탄 투하 후보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히로시마에는 제2군 사령부가 있었고 옆에 최대 군항이자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구레항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주변에는 조선소와 비행장, 항공기 부품 공장 같은 군사적 목표물들이 밀집해 있었고 지형적으로 북쪽이 산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원폭의 폭발력이 도심 쪽으로 집중하는 이런 지형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첫 번째 타겟이 되었던 것입니다. 8월 7일에 미 공군은 또다시 도쿄에 대규모 폭격을 쏟고 트루먼은 방송을 통해서 포츠담에서 보낸 최후 통첩은 일본 국민을 철저한 파멸에서 구해내기 위한 것이었다. If they do not now accept our terms, they may expect a rain of ruin from the air, the like of which has never been seen on this earth. 트루먼 성명 발표 후 일본 육해군 최고사령부는 신형폭탄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고받고도 대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체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조사위원회에 있던 원자력 최고 권위자 니시나 요시오 박사는 미군이 투하한 신형 무기가 원자폭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도쿄 최고사령부에 보고합니다. 당시 일왕 히로히토는 보고를 받은 후에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전쟁을 종결시키자고 스즈키 수상에게 전합니다. 일본 최고전쟁지도위원회 지도자 6명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일지 말지 논의했지만 끝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고 그 사이에 미국은 도시 하나가 날아가고 수십만의 무고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일본을 향해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군이 두 번째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 한 지역은 어딜까? 바로 큐슈 남부의 항구이자 공업도시였던 나가사키입니다. 당시 이곳에는 23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3일 만에 리틀보이보다 더 큰 위력을 가졌던 원자폭탄, 무게 4.6톤의 펜맨을 투하합니다. 원래 미군은 나가사키가 아닌 일본 최대의 병기 공장이 있는 고쿠라에 투하하려고 했어요. 고쿠라는 현재 큐슈에 있는 기타 큐슈시입니다. 그런데 투하 당일에 기상 악화로 고쿠라 상공이 연기와 안개가 껴서 지상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2차례나 선회 비행을 하면서 기회를 보던 중이었는데 지상의 일본군이 상공의 미군을 발견하고 대공포를 발표합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미군은 인근 도시 나가사키로 방향을 바꿨죠. 나가사키 상공도 고쿠라와 다르지 않았고 구름이 가려 땅을 내려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료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자욱한 안개와 구름 때문에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그때 구름 사이로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미군은 그 사이로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펜맨은 나가사키 상공 600m에서 폭발했고 조준점에서 3km나 벗어났지만 전체 공장의 70%가 파괴되었습니다. 당일 사망자는 약 3만 5천 명, 부상자는 6만 명, 실종자는 5천여 명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화재로 생긴 먼지와 그을음이 한데 뒤섞여서 검은 비가 쏟아졌는데 엄청난 열로 갈증을 느낀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검은 비는 방사성 물질을 담고 있어서 이것을 마시거나 맞는 사람은 피폭자가 되어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은 생지옥을 경험해야 했고 여기에 소련까지 출병하자 9일 밤 11시 50분 히로히토는 어전 최고회의를 소집해서 연합국에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10월에 일본 외무성은 주 스웨덴 공사를 통해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다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정부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항복 조건을 협의하려는 목적으로 일본 내에는 항복 선언을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려고 또다시 일본 관동과 동북 지역을 폭격했습니다. 동시에 도쿄 등지에 일본 정부가 보내온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인다는 통지문과 연합국 회신이 찍혀있는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합니다. 결국 8월 15일에 히로히토는 전국에 일본이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항복을 한다고 공개 방송합니다. 型を耐え、忍び型機を忍び、
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欲す。 이를 완강히 반대하던 아나미 육군 대신 고노의 후미마로 총리 대신 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도조 히데키도 그 뒤를 따르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칩니다.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군 전함 미주리후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 조인식이 거행되죠. 이제 남은 것은 종전 후 국제법에 따라서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는 전범재판입니다.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A급 전범 7명은 전범재판에 세워져서 사형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면 일본 최고 통수권자이자 전쟁을 이끈 히로히토는 어떻게 되었을까? A급 전범들과 마찬가지로 전범재판에 세워져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았을까? 히로히토는 전범재판에 오르지 않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중심에는 연합군 대표인 연합군 최고사령관 메가더가 있었습니다. 원래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 정부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원인은 일본의 천황에 있다라고 하면서 천황제를 폐지하려고 검토했는데 메가더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전쟁에는 패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패배의 책임을 히로히토에게 넘기지 않고 여전히 동정과 경의를 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황제를 폐지했을 때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반발할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오히려 히로히토 천황의 지위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메가더는 일본의 근대적 헌법을 만들어주고 근대 민주국가로 개조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 연합군 사령부는 천황 주권제를 폐지해서 일본 천황의 정치적 실권은 모두 박탈하고 형식적인 역할만 인정하기로 합니다. 히로히토는 서양식 예복 차림으로 미국 대사관에서 메가더를 만났고 사진을 함께 찍었는데 이 사진이 일본의 주요 신문에 실리면서 일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신이잖아요. 천황은 신과 동인이니까. 그 히로히토가 그저 인간일 뿐인 미국과 함께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죠. 그뿐이 아니죠. 이 사진을 보면 미국인 메가더가 히로히토를 향해서 예의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손 꽂고 이러고 서 있었어요. 오히려 히로히토가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간 학생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1946년 1월 2일 새해에 히로히토는 일본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깁니다. 바로 천황의 인간선언입니다. 나와 우리 국민 간의 유대는 상호 신뢰와 경애로 맺어진 것이지 단순히 신화와 전설에 의한 것은 아니다. 천황은 신이고 일본 국민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며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가공의 관념에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합니다. 즉 일본 왕의 신격을 부인하게 되죠. 히로히토는 왜 갑자기 인간 선언을 했을까? 이건 히로히토를 전범재판에 회부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천황의 인간 선언 이후에 일본의 헌법까지 바뀌게 됩니다. 대일본 제국은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신성한 존재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의 헌법이 천황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그 주인은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을 따른다라고 바뀝니다. 사람들이 나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나는 신의 후예다 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자신의 신성성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항복과 함께 태평양 전쟁은 끝이 나고 서방에서의 세력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제2차 세계대전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은 우리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도 그때의 상처와 기억, 보상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아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왜 패전국 일본을 가혹하게 다루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본만 가혹하게 다루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독일도 가혹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이게 1차 대전 종전과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전후 대책의 차이입니다. 패전국을 가혹하게 다루거나 혹은 멸망시키는 것은 복수와 징벌행위고 보호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은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1차 대전 때는 좀 더 가혹한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또 전쟁을 야기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는 오히려 산업화시키고
동맹을 맺자라는 구조로 갔던 것이죠.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20세기를 휘저었던 세계 대전이 드디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적어도 이 대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고 있지만 이것이 세계 대전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1차 대전이 생각난대요. 그때도 이렇게 하다가 세계 대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적어도 세계 대전을 막기 위한 경험과 노력이 그때보다는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패전국을 압박하고 무장 해제시켜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경험을 겪고 엄청난 장치와 많은 노력 속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벌어진 전쟁은 무엇이냐? 그때 만들었던 평화를 위한 체제가 이제 약효가 닿으면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1차,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노력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차, 2차 세계대전의 결론이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